들어가나요? 네. 자, 우선 나는 여기서 지금 생륜 담당하고 있는 문성욱이라고 하고 대부분 지금 다 내 수업을 듣고 있어서 그냥 무슨 얘기를 할지는 너무 뻔하게 잘 알 것 같고 근데 아마 학원에서 선택 가이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과목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 선택했다며 그러면 안 들어도 돼. 대신에 조금 과목 선택보다는 과목의 특성 아니면은 니네가 좀 궁금한 게 있을 거야. 거기다 지금 다른 날보다는 인원이 훨씬 더 적잖아. 그럼 가장 큰 장점은 너네한테 맞춤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좀 편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중간에라도 질문해. 그래서 내가 이 과목을 선택했는데 이 과목에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아무래도 너네보다는 탐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좀 경험치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든 과목들을 이야기해 주는 건 어렵지 않을 테니까 차라리 그냥 좀 간담회처럼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묻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 그러니까 공부법이나 아니면은 특히나 N수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생각 되게 많지. 그지? 그래서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학원 오고 싶어서 왔던 사람. 아닐걸? 고3 때는 이 학원을 올 생각이 전혀 없었을걸? 그렇지 않겠니? 야, 너네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 N수생들이 내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이 학원 오고 싶어서 온 사람들 그럼 다 손을 들어. 근데 아니야. 고3 때는 너네 오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잖아. 저희 가면 미친 거야. 막 이런 생각 들었잖아. 근데 어쨌든 왔잖아. 왔으면 이제부터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 내용들을 천천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내 소개를 하면 뭐 이렇대요. 근데 이거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거고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자랑스러운 거 하는 건 뭔데? 라고 하면 난 이게 제일 자랑스러워. 수강생 만족도 1위. 괜찮잖아. 어쨌든 1위 하는 건 괜찮으니까. 근데 이거를 좀 만족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게 재학생이랑 N수생들 다 포함일 거 아니야. 특히나 N수생들 같은 경우는 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 강사들 수업도 다 들어본 상태에서 내 수업을 듣고 수강생 만족도를 주잖아. 그랬을 때 1위가 된다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선생이랑 유니크한 뭔가가 있다. 그래서 잠깐 자랑해봤고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그냥 뭐 오프라인 성장 무섭대요. 그리고 뭐 정확한 분석과 전략한대요. 괜찮은 아이네. 그리고 뭐 방송에서도 인정했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좀 준비를 한 게 총 4가지야. 그래서 탐구 영역의 특징, 과목 선택 가이드, 사탐학습법, 수업 특징인데 아무래도 수업 특징은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거의 패스할게. 대신에 조금 바꿔서 해야 될 거는 N수생들이 생각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좀 이제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무슨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지를 좀 그 얘기를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탐구 영역의 특징 했을 때 지금 가이드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맨 처음에 보여주는 표가 항상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보여줬던 내용이야. 내 수업을 들었던 아이가 국어 1, 수학 1, 영어 1을 받은 아이가 있어. 그러면 괜찮잖아. 그치? 누구나 꿈꾸는 점수?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어차피 제외국어를 빼고 얘기하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했을 때 총 따지게 되면 5과목이고 그냥 내 손가락으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한 손으로 네 성적 다 얘기해봐. 근데 11111 나오면 땡큐.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두 학생을 비교할 건데 A 학생이 사탐 2, 2였고 생륜 3운이었어. 그래서 2를 받았던 아이가 최종 결과 나왔던 게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 2차 추합이야. 나쁘지는 않지. 근데 국어, 수학, 영어에서 틀린 문제가 동일한 상태에서 탐구에서 딱 한 문제씩 더 맞은 아이가 있고요. 얘가 생륜 3운 과목도 같았으니까 비교 대상으로선 가장 적절해. 이 친구가 들어간데 연대 경영학과 최종 추합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느 대학을 선택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2차 추합은 괜찮은데 최종 추합은 좀 창피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서 그 학교 잠바 입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건 국어, 영어, 수학. 어차피 111이 나온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탐구의 한 문제씩이라는 얘기. 여기에 예체능까지 들어가면 좀 더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줬던 게 실제로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고3 때 받았던 성적이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생륜, 윤사에서 이렇게 성적이 나왔어. 그러면 이 아이가 고3 때 대학을 지원했던 거는 싹 다 불합격. 그리고 실제로 N수를 하고 나서의 변화는 국어 3, 그러니까 국어는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는 보여. 그러니까 국어가 갑자기 애가 5를 받다가 N수를 하고 나서 1을 찍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극히 드물단 말이야. 그럼 5를 찍다가 대부분 찍는 점수들 하면은 2 정도 나오면 되게 잘했구나. 그리고 3 나왔으면 성공적인 재수였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 3 그대로 있었고 영어는 4에서 2 올라갔으니까 그나마 3 안에 들어갔다라는 안정권은 있기는 한데 영어의 비중 자체가 되게 크지는 않은 상태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9, 8인데 수학이야 어차피 지금 얘기하는 미술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학은 그냥 걸어놓는 거니까 한국사가 2에서 3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그지?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매국노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 1년 동안 그러니까 국어 멀리 했고 그리고 매국노 됐다. 그리고 생윤 윤사. 근데 얘가 좀 인간다워졌지. 그래서 생윤 1, 윤사 1이 나왔어.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대학을 붙은 거를 보면 국민대 공업디자인 합격했고 그리고 고대 디자인 조형학부 합격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신경을 쓰셔야 될 거는 지금 보여주는 게 예체능 그러니까 1년 동안 실기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고3 때랑 N수생의 실력에 큰 변화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얘가 어차피 정시특강을 그대로 한번 했을 거고 그러면 정시특강을 한번 경험했던 아이가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 그럼 얘가 보여주는 건 결국 탐구에서의 변화 정도? 그에 따라서 대학들이 좀 바뀐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탐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항상 그냥 대학 입학을 가는 데 있어서 탐구 영역이 좀 발목 잡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N수를 하는 입장에서도 탐구가 좀 흔들렸다 아니면 탐구가 내 생각보다는 안 나왔다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은데 예전에는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해도 그냥 탐구는 대학 입학을 발목 잡는 과목이야. 근데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는 대입 성공에 있어서 가장 보장해 주는 과목이 뭔데? 그러면 탐구가 돼.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히는 이유도 탐구 때문에 못 맞히는 경우들이 꽤 많고 최저를 맞춰서 겨우겨우 입학했다라는 경우도 탐구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안 해도 탐구가 어차피 대학 입시에서 꽤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너무 잘한단 말이야. 특히나 제2외국어가 대체가 불가능해졌고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가 된 이상 니네가 갑자기 뜬금없이 베트남어를 할 리도 없고 아니면은 예전에 많이 했던 아랍어를 지금 해서 절대평가에서 아랍어에서 뭔가 승부수를 띄우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탐구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잖아. 사회탐구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 2학년 때, 3학년 때 내신 과목을 우선 고려하는 게 좋을 거고 N수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 수능에서 봤던 과목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해.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계속 공부를 했었고 아니면 내신으로 했었고 그럼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기는 해. 어차피 제일 필요한 거는 용어의 익숙함 그리고 시간 절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했던 과목을 바꾸지 않는 거를 우선 1순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나 이 과목이랑 너무 안 맞아. 우연찮게 시작을 해서 계속 끌고 나갔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 나 이 과목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 작년 거 그러니까 2021년도에 봤던 2022학년도 3월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잘 나오거나 아니면 등급컷이 좀 높게 나왔다. 그래서 내가 등급이 높게 나왔다, 점수가 잘 나왔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내가 좀 관심 있는 과목이거든. 그러니까 좀 덜 지루하게 보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아니면 내가 배경 지식으로 어느 정도 좀 깔고 있든가.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거보다 이런 문제지. 흥미도 없고 배경 지식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럼 보통 우리가 얘기했을 때 사탐 쇼퍼라고 하는데 9과목을 다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그냥 통합사회가 그 모든 거를 지배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나는 모든 과목을 다 한번 볼게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해.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제일 많이 하는 건 뻔하잖아. 생윤, 사문 선택해요. 그랬다 3월 딱 모의고사 보면 뭐부터 버릴 것 같아? 사문 버려. 도표 딱 문제 보고 아 사문 버려. 그러면 그 다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윤사 가봐. 그래서 윤사 가서 슬금슬금 문제 풀어보고 좀 개념 공부했더니 아 나 이황 얘 너무 싫어. 그러니까 얘 버려.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 어릴 때 떠났던 여행이 머릿속에 되게 깊게 남아있어. 그러면 한지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땅이 너무 좁다라고 느껴. 그럼 한지 버리고 갑자기 세지 한대. 그러다가 막 돌아가다가 아 내가 고2 때 했던 정법 꽤 괜찮았는데? 라고 해서 정법까지 가.
그런 아이들이 마지막 가서 보통 3수나 4수생 되면은 과목 결정할 때 동사나 세계사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나 옛날에 먼 나라 이웃 나라 꽤 괜찮게 본 것 같거든. 그때 봤을 때 로마 제국 재밌었는데 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선택 안 하는 게 경제잖아. 내가 갑자기 과목 바꿀게. 그래서 나 이제부터 경제 할게. 대학 안 가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그러니까 경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경제를 선택할지는 이미 고1 후반 때 알아. 그지? 경제 경시했고 고2 때 경제가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난 경제만 봐도 너무나 흥분돼. 그런 애들이 대부분 경제에 들어가는 전국에서 한 5,000명에서 6,000명의 아이들이 존재해. 얘네들 제외하고는 어차피 여기서 돌 때 생윤, 사문, 윤사, 한지 딱 4과목에서 고민이 계속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과목별 특성 파악이 최우선인데 첫 번째, 경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은 이유가 경제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첫 번째 경제 경시 경력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미 경제는 끝난 상태지. 공부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수능형으로 바꾸는 과정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 그래서 경제 경시 준비하고 특목고의 일부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경제를 거의 선택 안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그냥 버리셔도 되고 동사 세계사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하는데 과목별 특성에 있어서 암기가 매우 중요해. 당연하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성이 필수야. 성실성이 없어도 되는 아이는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 덕후들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그냥 돌잔치도 불국사에서 하는 느낌의 아이들이 있어. 그러니까 역사라 그러면 줄줄줄줄 꿰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국영 성적이 매우 낮아요. 근데 역사 성적은 정말 하늘을 찔러. 그럼 뭐 역사 얘기하면 몇 년도에 뭐 이런 건 다 얘기해. 이런 아이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이겨. 대신에 동사 세계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잖아. 내용이 크게 바뀔 게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간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리 깔끔하게 하고 성실하게 다 암기하면 암기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 대신에 항상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역사 파트 과목 같은 경우는 성실성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고조선에서 잤어. 그리고 조선에서 일어났어. 그럼 나는 같은 조선 시대를 보고는 있는데 느낌 사뭇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완벽하게 좀 성실성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와서 좀 핫해지고 있는 과목이 정치와 법이야. 그러니까 개정교과가 되면서 우리도 되게 많이 헷갈렸던 게 법과 정치였다. 그래서 법정이었잖아. 근데 갑자기 이게 정법으로 바뀌었어. 과연 여기서의 차이점 무엇인가 이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실제로 좀 웨이티드 된 게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 가중치된 특히나 헌법에 대한 내용이나 기타 등등의 내용이 위치가 좀 바뀌었다라는 건데 정법 같은 경우는 용어 암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관심도가 좀 필수적이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신에서 재밌었다라고 해서 정법을 선택하는 건 좀 위험한 건 내신의 문제와 수능의 문제는 좀 퀄리티가 다르고 두 번째,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 방식이 좀 달라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법은 상대적으로 좀 공부를 잘하는 녀석들이 많이 선택도 하고요. 두 번째, 관심도가 있다라는 게 좀 필요할 거야. 정법 과목 참 괜찮아. 경제도 괜찮고. 내가 맨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랑 정법은 적어도 내 새끼들이 필수적으로 좀 배워야 되는 과목이야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필수적으로 내용 자체가 괜찮다라는 거지 그걸 반드시 수능에서 선택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정법이나 경제, 동사, 세계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과목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주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보면 한지, 세계 지리는 지리적 관심도가 필수인데 한지, 세지 같은 경우 특히나 한지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 들어오면서 아마 선택자 수가 조금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봐도 그렇지만 지리가 점점 준다라는 느낌들이 들지. 예전에는 지리 덕후들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지리에 대해서 조금 흥미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도표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도표 문제까지 같이 끌어안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대신에 한지, 세지 같은 경우는 확실한 건 이미 할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과목을 할지를 결정해놨어. 그러니까 지리는 크게 인원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되게 견고한 인원수를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단 지리적 관심도가 필수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얘기하지만 백지도 보고 좋아야 돼. 아무것도 없는 백지도를 보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야 돼.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막 도시를 적는데 그게 너무 짜릿짜릿해야 돼. 아니면 세계지리를 봤을 때 항상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커피 마셨는데 맛있다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커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궁금해야지 세지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지 세지 같은 경우는 지리적 관심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지금 가이드 내 수업에 들어왔던 녀석들은 이쪽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건 어차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많고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두 가지 아니니? 사문, 윤사. 생륜은 거의 그대로 픽스해 놓거든. 생륜 같은 경우는 먼저 얘기를 하면 개념 접근이 좀 편해.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이미 익숙하게 많이 이야기됐던 거고 우리가 그냥 시사적인 내용들도 꽤 많이 담고 있으니까 꽤 괜찮아 보여. 그리고 뒤에 비문학적 접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한 건 비문학적 접근이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문제에 접근하면 정답을 뽑아낼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꽤 괜찮은 장점이야.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성실하게 읽지 않으면 그 쉬운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기도 해. 그러니까 생륜 같은 경우는 되게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문제 한 문제를 어설프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곱씹고 곱씹는 과정들이 필요해. 근데 대부분 생륜은 선택하는 이유가 주제 자체가 편하거든. 그리고 나중에 논술 생각해도 주제가 연결되는 것들이 꽤 많으니까 생륜은 그대로 픽스 해놓는데 문제는 둘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 된다. 첫 번째, 사문이 제일 많을 겁니다. 생륜 사문 패키지가 제일 많아. 그러면 문제 유형의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 저번에 내가 선택 가이드 이야기할 때도 이 얘기했었는데 사문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첫 번째 접근하는 방법 17문제 개념은 쉽다. 그러니까 나 17문제 그대로 맞출게. 그리고 도표 같은 경우는 어렵다는 거는 아는데 보통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요즘은 도표 유형들이 조금 바뀌어서 개념형 도표도 나오고 그리고 수리 논리력적인 도표도 나오니까 3문제 정도의 중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2개는 맞출게. 그리고 하나 정도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버린다라고 쳐도 등급컷 봤더니 이 정도면 1등급이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먹혔던 내용이기는 해. 왜냐하면 17문제가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17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네. 도표 문제의 난이도가 살짝 내려갔던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도표를 좀 접근할 수 있다는 느낌들을 주니 17문제 중에 나 기능론 알고 갈등론 알고 상상작 알고 문제풀로 들어갔더니 문제에선 갑자기 카드 던져놓고 몇 점씩 부여하래. 그러면 나 기능론 알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IQ 테스트 같은 느낌들이 되게 강해.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압박감을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사문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오늘은 과목 선택 가이드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사문이나 생륜, 윤사에 있어서 공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줄게. 제가 어차피 지금 생륜, 사문, 윤사를 다 하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합시다. 사문에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문제가 쉬울 때는 3문제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17문제 중에 예를 들어서 2번 문제나 3번 문제에 갑자기 카드 문제 던져. 아니면 5번 문제에 갑자기 새로운 문제 유형을 던져. 그러면 1페이지에서 생각보다 시간을 확 잡아먹어. 그러면 2페이지 넘어갔을 때도 시간을 확 잡아먹고 3페이지 넘어갔더니 도표 하나 나와 있고 4페이지 넘어갔더니 20번에 도표 있고 17번에 도표 있으면 그때부터 멘붕에 빠져. 사문을 선택할 사람들은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는 건 페이지당 시간을 주셔야 돼. 보통 아이들 보고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니? 그럼 17문제를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 17분 동안 다 풀게. 그리고 3문제는 10분 동안 다 풀게. 그럼 27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면 17문제에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각각 몇 분을 줄래? 라고 하면 그거는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1페이지를 풀었어. 근데 나는 17분 동안 풀 거니까 17분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4페이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서 1페이지에 문제 그냥 다 좀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들어가 있고 5분 준다라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5분이 지났어. 그럼 너네 어떻게 해? 그냥 쭉 풀어. 계속 풀어. 그러면 2페이지에 나 똑같이 5분 주려고 했어. 그럼 너네 생각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서 만약에 5분을 줬어. 근데 만약에 이게 그대로 좀 시간이 늘어서 한 8분 정도 들었다라고 쳐봐.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갑자기 몇 분을 주기 시작하냐면 여기서 3분 더 대준 걸 여기서 3분을 빼요. 되게 과감해. 그럼 2분 안에 다 풀겠대. 근데 2분 안에 죽어도 못 풀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해. 그러면 이거를 다시 또 똑같이 8분을 줘. 그럼 이미 여기서 16분 딱 소모되지. 그럼 그때부터 3페이지, 4페이지가 문제가 쭉쭉쭉 나가. 마음 엄청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1페이지에서 5분이 됐잖아. 근데 나 4번까지밖에 못 풀었어. 나 5번 못 풀었어. 그럼 5번 우선 버리시라고요. 그냥 1페이지는 5분 안에 끝내야 돼. 5분 넘어가면 1페이지의 나머지 문제들을 우선 버려놓으라고. 그러면 한 문제 버려 보통. 그치? 그러면 맨 끝에 갔을 때 도표에서 3문제 봤더니 나 도저히 답이 없고 이 문제는 도저히 접근 안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와서 5번 문제만 빨리 체크하는 게 좋지. 근데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면 나중에 이 시간이 뭐가 없어지냐면 도표 3문제 중에 한 문제도 제대로 보일 시간이 없어져. 그러니까 페이지당 시간을 줘. 그래서 1페이지는 5분을 줬어, 2페이지 5분을 줬어. 근데 3페이지에 도표 문제가 2문제가 나와 있대. 그럼 난 이거는 3분만 줄게. 근데 4페이지를 봤더니 도표 문제를 제외하고 한 3문제 정도밖에 없네. 그럼 나 이거 3분 줄게. 그러면 이 시간 다 지나고 나서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푸시는 게 맞아. 그래야 놓치는 문제가 최소화될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한 페이지가 통으로 날아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누적 되다가 도표가 다 날아가든 아니면 4페이지에 있는 개념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페이지당 시간을 두시는 거를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거고, 도표 같은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도표 정복하는 방법은 제일 편해. 글로 적혀 있는 게 숫자로 표현돼야 되던가 숫자로 적혀 있는 게 글로 표현되는 게 도표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칙 연산을 제외하고 더 이상의 수학적인 개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지? 그럼 내 새끼들이 빨리빨리 문제를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표 문제 연습하실 때 꼭 필요한 건 숫자로 표현된, 그러니까 도표로 표현된 거 있으면 이거 글로 바꾸는 연습해봐. 그러니 숫자로 쭉 도표가 나와 있을 때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변수 체크 먼저 해봐. 그래서 만약에 숫자를 글로 바꿔서 나 변수가 뭐를 볼 수 있는지를 쭉 체크해 봤더니 선지에서 내가 찾았던 변수와는 다른 변수를 물어. 그러면 니네가 많이 보는 뭐가 되는 거야? 알 수 없음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대부분 숫자로 나와서 글로 바꾸는 건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크하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변수를 그대로 똑같이 줬어.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변수를 줬어. 그 다음에 숫자를 묻는 경우들이 있지. 됐지? 그래서 얘가 몇 분의 몇보다 크니, 2배 크니, 3배 크니, 이때부터는 수리 논리력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이 필요한데 윗부분 같은 경우는 먼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는 건 도표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수학처럼 접근을 해.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그냥 숫자를 글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변수를 뭐를 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됐지? 요거는 나중에 사문 선생님들이 좀 더 접근해서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요거 꼭 기억하시고, 윤사 같은 경우는 용어암기 필수하고 그 다음 지문 분석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문 분석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야. 얘가 누군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윤사를 어설프게 한 놈도 야, 얘 이왕이야, 얘 주자야, 양명이야, 이제부터 정답을 찾아봐. 그럼 대부분 정답 찾아. 근데 문제는 지문에서 이 학자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학자에서 지문을 찾는 연습이 필요해. 근데 윤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잖아. 나와 있는 대부분의 학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것.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발췌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장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학자가 얘기한 내용들은 똑같은 느낌으로 계속 반복될 거라고. 그러니까 좀 적응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생윤, 사문, 윤사를 했을 때 아이들이 윤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단점이 있잖아. 선생님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얘들아 이거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자. 생윤이랑 사문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생윤, 사문은 뿌리가 되게 얕아도 열매가 바로바로 열려 있어. 그러니까 내한테 수학할 게 눈에 보여. 그러니까 생윤이나 사문은 시작하자마자 뭔가 하는 느낌이 되게 강해. 근데 윤사나 아니면은 뭐 동아시아사, 세계사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뿌리가
엄청 깊어요. 근데 실제로 보이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안 달려 있어. 그러니까 나는 죽어라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느낌이 들어. 근데 이게 똑같이 1년 가까이 공부를 하고 지나면 생륜 같은 경우나 사문 같은 경우는 뿌리가 깊어지면서 열매도 같이 커져. 같이 가는 과정이고, 윤사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렇게 깊은 상태에서 이 뿌리가 딱 고정이 되면 그때부터 남은 거는 계속해서 열매만 맺려. 그러니까 결과는 동일해. 근데 말 그대로 뿌리가 좀 깊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과목이 있고 열매가 바로바로 보이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생륜 같은 경우나 사문은 이게 좋아. 처음 시작하면 바로바로 수확하는 것 같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라. 처음에 이거 다 따서 수확했어. 그럼 이제 더 이상 수확할 게 없어. 그러니까 생륜 사문 같은 경우는 정체기가 금방 와. 갑자기 딱 해놓고 30점대까지 올라갔고 오케이 나 이제 노력하면 40점대에 갈 것 같은데 40점 초반 딱 됐더니 그때부터 점수가 안 올라가. 근데 윤사 같은 경우는 20점에서 30점 올라가는데 시간 오래 걸리거든. 30점에서 40점 올라가는 거 시간 오래 걸려. 근데 40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시간 속도가 되게 빨리 지나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돼. 그러니까 보이는 면이 좀 괜찮냐 아니면은 뿌리가 깊어서 보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냐의 차이야. 그러니까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시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과목별 유불리가 아니라 내 성향이랑 그 과목이랑 맞는지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거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항상 얘기하는 거 선택자 수가 많은 걸 우선 선택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집단의 크기가 크면 하위권의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생륜 사문은 8, 9, 7, 8, 9를 보기가 쉽지 않아. 심지어 6, 7, 8, 9까지도 보기가 쉽지 않아. 5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 5를 받는 아이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선생님 제가 생륜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도 작년에 안 봤어요.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5야.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가 마지노선에 걸리는 게 4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그러니까 생륜 사문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등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 이거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걸 단적으로 보여줬던 게 뭐냐면 지금 폐지된 프로긴 한데 무한도전에서 예전에 수능을 본 적이 있었어. 근데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캐릭터들은 아니잖아.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꽤 됐으니까 완전 노베이스일 거 아니야. 그럼 노베이스 상태에서 그분들이 선택했던 과목이 생륜 사문이었는데 점수를 한번 보면 돼. 생륜 사문 노베이스에 아주 나이가 든 사람들이 시험을 봤더니 점수대가 20점대 후반에서 30점대 초반이 나와. 그러면 눈 떴고 한글 알면 30점대 초반까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1년 동안 끌어올려야 되는 점수 자체가 20점 내에만 끌어올려주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맞기는 해.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솔직히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우선 인원수 많은 거로 봤더니 생륜 사문이 제일 많고요. 한지가 3이라고는 하지만 단위수 자체가 워낙 작아지지. 그리고 한지 같은 경우는 점점 줄고 있고 윤사는 좀 늘고 있고 세지 동시에 좀 줄고 있고 정법 좀 늘고 있고 동사 세계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고 경제 같은 경우는 5,400명 받고 그러니까 경제를 선택하는 건 되게 미친 짓이지. 1등급 받기 위해서 4% 안에 들어가야 될 거고 이거 4% 안에 들어가면 가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200명, 한 280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 전국이 280등 안에 들어야 내가 1등급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차피 경제 선택 안 할 거면 여기서 돌 텐데 과목 수가 제일 많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제일 많다라고 해서 생륜과 사문을 선택하기에도 자기가 불안해. 그러면 중심 과목을 먼저 선택을 해봐. 그럼 대부분 이렇게는 다 선택이 되잖아. 여기서 한지 선택한 사람, 나 무조건 한지는 끼고 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생륜 선택한 사람, 오케이. 사문 선택한 사람, 오케이. 그럼 다 끝났잖아. 그럼 얘들아 집에 가. 이미 다 했는데 왜? 생륜을 선택했으면 가장 베스트 조합을 알려줄게. 첫 번째 가장 베스트 조합은 윤사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뜬금없지? 원래 사문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윤사 선택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생륜 윤사는 같은 결이야. 거기다 윤사가 훨씬 더 생륜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윤사를 해놓으면 생륜에서 훨씬 더 갖고 가는 이득이 있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윤사 선택하시는 게 첫 번째 고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사문. 그 다음 세 번째 선택해야 되는 게 한지.
이렇게 고민하시면 제일 편할 거야. 그러니까 요 안에서 논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이거는 사문을 나는 무조건 그냥 딱 중심 과목으로 잡고 갈게. 나 아무리 흔들려도 사문은 무조건 가져간다. 그러면 사문이랑 제일 괜찮은 거는 첫 번째, 정법이 제일 괜찮아. 접근 방법이 제일 괜찮아. 둘 다 어차피 사회과학 계열이기 때문에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현상을 보여주는 방식들이 거의 유사해. 근데 정법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호불호가 확실하게 나눠질 거야. 그러니까 사문이랑 붙는 거에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뭔데? 라고 하면 생윤이요. 단, 웬만하면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건 한지랑 사문 같은 경우는 하지 마. 사문도 도표 나오고 한지도 도표 나오는데 두 개의 도표의 접근 방법이 조금은 달라. 그러니까 내가 부담이 너무나 커. 그러니까 나는 도표를 보고 또 도표를 봐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여기 안에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한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 한지를 픽스로 삼을게 라고 얘기하면 같이 달라붙어 있는 거 첫 번째 제일 괜찮은 건 뭐? 세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달라붙을 수 있는 건 뭐? 생윤. 이렇게 붙여놓는 게 제일 좋기는 해. 그러니까 내 새끼들이 대부분 다 여기 안에서만 결정하면 되니까 만약에 선생님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래서 선생님 말대로 윤사 선택했어요. 아니면 사문이랑 정법 선택했어요. 근데 3월 모의고사 봤더니 점수가 좀 그래. 그리고 나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나 과목을 바꿀게요 라고 얘기하면 정말 과목을 바꾸는 거를 많이 추천은 안 하지만 최악의 경우 과목 바꿔야 되는 경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4월 중순까지만 바꿔. 4월 중순까지는 과목 바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인강에서 보여주는 기본 개념 강좌들이 30강 내외니까 그러면 한 30강에서 35강이라 오케이. 4월 중순에 과목을 바꿔도 6월 초에 보는 6월 모평은 충분히 기본 개념을 다 보고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웬만하면 4월 중순까지 잡아놓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봤더니 나는 그래도 이 과목이 너무 안 맞아. 아니면 나는 이게 공부하는 게 좀 지쳐 라고 얘기했을 때는 4월 중순까지는 바꿔도 상관없어. 대신에 두 과목 다 바꾸지는 마. 두 과목 다 바꾸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있다고요. 두 과목 다 바꾸면 너무 부담이 커. 한 과목 정도는 내가 바꿀게 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시간대가 돼. 그러니까 내 새끼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4월 중순. 요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 요 얘기를 좀 가봅시다. 올해 수능을 봤을 때 사회탐구의 등급 컷입니다. 그래서 등급 컷을 이렇게 보면 보통 내 새끼들이 딱 이렇게 등급 컷 보여줬을 때 눈에 딱 띄는 거는 몇 등급이 보여? 1등급. 왜냐면 난 몇 등급 받을 거니까 1등급 받을 거니까. 그지? 그러길 꼭 바래. 1등급의 등급 컷을 쫙 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 50점이 1등급 컷이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50점인 거 빼고 나 이 중에 꼭 결정할게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자기가 최악의 컨디션일 때 수능을 보면 몇 등급이 나올까를 생각하셔야 될 거고 그랬을 때는 1등급과 2등급이 아니라 3등급이 몇 점인지를 좀 봐두시는 게 좋아. 정말 최악으로 내가 미끄러져도 마지노선에서 걸리는 등급 컷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지. 그러니까 내 새끼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 1등급 받으면 다 좋지. 1등급 받는 거는 되게 편해 얘들아. 20문제의 정답만 맞추면 돼. 그렇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건 얘들아 1년 동안 20문제만 맞추면 돼. 그러면 무조건 1등급이야. 거기다가 표준 점수도 제일 높을 거야. 되게 괜찮지.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나 최악이었어. 수능날 컨디션 좋다는 아이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못 봤다. 그렇지 않니? 수능날 저는 진짜 지상 최대의 컨디션으로 수능을 봤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 만약에 정말 미끄러졌다. 그래서 3등급에 걸렸다라고 하면 3등급 등급 컷이 좀 낮은 게 나한테는 유리하겠지. 그랬을 때 보면 생윤 같은 경우 42, 사회문화 40, 한국지리 42, 윤사 39. 그래서 웬만하면 윤사 선택하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생윤과 윤사가 두 개의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겠지만 3등급 컷 같은 경우는 윤사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1, 2등급은 무조건 높지. 얘네들은 어차피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3등급 컷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가는 게 제일 좋아. 내가 미끄러져도 무조건 3에는 걸릴 수 있는 점수. 그거 신경 쓰면 될 거고
선생님, 생윤이나 사문 같은 경우는 지금 1등급이 50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어차피 올해 아이들의 성적과 그리고 난도의 조절, 뭐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생윤 하나만 이야기해 봅시다. 생윤 지금까지 1등급 컷 가장 낮았던 게 몇 점 정도 될 것 같냐? 그러니까 6월, 9월 수능, 그래서 평가원에서 문제를 낸 것 중에 생윤 등급 컷이 가장 낮았던 거 몇 점일 것 같아? 41이야. 애들 멘탈 터졌어. 이게 6월 모평 때였어. 나한테 문자가 들어오고 카톡이 들어오는데 무섭게 들어와. 선생님 저 미쳤어요. 항상 50점 맞던 애, 선생님 저 진짜 죄송해요. 42 맞았어요. 43 맞았어요. 저 어떡하죠?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아차 싶을 거 아니야. 내가 수업을 했던 애들이 점수가 떨어졌어. 야 이거 난린데?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1등급 컷이 41이었어. 그러니까 1등급 받았던 아이들이 원래 50점 받았던 아이들이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냥 쭉 미끄러져서 41에 위치했던 거지. 그럼 이게 6월 모평이었어. 평가원 난리 났을 것 같지 않냐? 야씨 난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난도 조절 아니겠니? 그럼 9월 모평 때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쉽게 나와야지. 그래서 9월 모평의 1등급 컷이 50이 됐어. 이때 애들 난리 났어. 갑자기 선생님 저 너무 성적이 올랐어요. 50이에요. 걔는 그냥 41 받아라 아이가 50 된 거지. 그럼 또 이것도 난리 났지 않겠니? 그래서 수능 때는 어떻게 나왔는데 이때 아마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8 정도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의 등급 컷으로 그대로 찾아갔지. 근데 이 다음 해가 더 히트야. 6월 모평을 봤어. 1등급이 50이 나왔어. 난리가 났겠네? 그래서 문제를 좀 어렵게 냈나 봐. 정말 희한하게 9월 모평이 41이 나왔어. 그리고 또 난리 났겠지? 9월 모평 때 41이 나오면 애들의 멘탈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수능 때 등급 컷이 47인가 48이 나왔어.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 41에서 50 사이는. 그러니까 난도 조절에 있어서는 너네들이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그리고 항상 문제 보면은 너네들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뭐 해설 강의 찍을 때도 나도 마찬가지지만 야 올해 6월 모평은 어땠어? 9월 모평은 어땠어? 아니면 수능은 어땠어? 라는 얘기를 하면 난이도 얘기를 했을 때 내 새끼들이 항상 하는 얘기 하나 있지 않니? 선생님 요번 문제가 좀 쉬웠다는데 저는 어려웠어요. 요번 문제가 어려웠다는데 저는 쉬웠어요. 내 점수가 잘 나오면 난이도가 낮은 거고 내 점수가 안 나오면 난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너네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와 강사들이 보는 체감 난이도가 사뭇 달라. 그러니까 내 새끼들이 봐야 되는 건 생윤에서도 요 정도 등급컷 나와. 2등급 블랭크 뜨는 경우 있습니까? 가끔 있었지. 생윤에서도 한 번 있었고 한지에서도 한 번 있었고. 그러니까 2등급 블랭크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50 맞을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항상 얘기하지만 만약에 최악에 미끄러졌을 때는 내가 몇 등급? 3등급. 그러면 3등급의 등급 컷이 몇 점 정도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꼭 생각하시라고요. 됐지? 자, 이 상태에서 하나만 더 가볼게. 사회탐구의 등급별 비율이야. 방금 얘기한 거랑 그대로 연결시켜서 보면 생윤을 많이 선택하고 생윤을 무조건 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1등급의 비중 자체가 그나마 제일 높아요. 그러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조금만 공부해주고 따라 붙으면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등급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지. 10%야. 근데 윤사 같은 경우는 4.57, 사문 4.41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될 건 윤사가 어렵대, 사문이 어렵대. 윤사가 어렵대. 근데 윤사의 1등급 비중 자체가 조금 더 높아. 그치? 다시 보셔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로 그대로 가볼게. 3등급 비중 가볼까? 생윤 같은 경우는 10%. 어차피 1, 2등급으로 다 몰려있으니까 3등급 비중 이럴 수밖에 없고. 근데 윤사랑 사문 봤더니 상대적으로 윤사가 조금 더 높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사문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나는 2등급 안에 든다라는 생각을 해야 좀 안정권이라는 얘기가 돼. 이 말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이것만 좀 신경 써서 봐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급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3등급 기준으로 보고 내가 그 위에 있는 등급들은 어떠한 비중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봐두시면 제일 좋겠지.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하고 암기하고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공부는 끝. 이게 어차피 공부의 왕도일 거고. 그러면 선생들, 강사들이 이해시킬 거고 강사들이 요약할 거고 강사들이 설명해 줄 거야. 그럼 내 새끼들이 해야 될 건 뭐? 그러면 암기만 하면 돼. 근데 내 새끼들이 진짜 암기를 하니? 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암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
평가원에서 문제 유형으로 출제하는 방식들은 동일합니다. 모든 과목들이 동일한 건 여기서 맨 처음에 보여주는 건 지문에서 리절트, 현상을 보여줄 거야. 그럼 그 현상을 가지고 각각의 관점 그리고 그 관점에서의 해결책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사회 현상을 보여주고 기능론 갈등론에서 문제의 해결책, 생용 같은 경우는 도덕 현상 보여줄 거고 칸트가 됐던 공리주의가 됐던 그들 입장에서의 해결책, 윤사도 마찬가지고 한국지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지문에 있는 거는 100% 뭐 하면 돼? 이해하면 될 거고 코즈랑 솔루션 이 부분만 암기하면 돼. 문제가 만약에 더 어려워졌다. 보통 이렇게 출제가 돼서 리절트 코즈까지 물으면 2점짜리 편한 문제, 솔루션까지 물으면 3점짜리 난이도 낮은 문제. 근데 만약에 3점짜리 최고난이도 문제로 가게 되면 똑같은 현상 보여주고 관점 2개 보여주고 해결책 2개 보여주고 A 관점에서 B 관점 비판하래. B 관점에서 A 관점 비판하래. A 관점과 B 관점의 차이점 또는 공통점을 찾으래. 이러면 이게 최고 난이도 문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내 새끼들이 알아야 되는 건 코즈랑 솔루션 아니야? 근데 암기하라 그러면 대부분 뭐 외우니? 리절트 외워.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예시를 외운다고요. 근데 지문에 나와 있는 건 눈 떴고 한글 알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지. 외워야 될 것들을 외우는 게 필요해. 그래서 나랑 지금 수업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거는 암기야 라고 하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 암기하는 부분은 무조건 외워둬야 될 거고 나머지 리절트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문에 올라가는 건지 선지에 올라가는 내용인지를 좀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해. 그걸 누가 해주는데? 그럼 강사들이 해주겠지. 그러면 그 강사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믿고 그대로 암기하면 돼. 근데 내 새끼들이 암기하라 그러면 하니? 안 하지. 그냥 읽지. 노트 필기된 거를 읽어. 쭉 읽으면 암기가 될 것 같대. 그건 너네가 너무나 관심 있는 거는 굳이 안 적어도 외울 거야. 내가 덕질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거는 굳이 안 외워도 돼. 그렇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덕질하는 것들이 있어. 내 인스타 올라가 봐도 보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레고 같은 거 덕질한단 말이야. 그런다고 선생님 레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선생님 그 나이에 닌자고를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건물 같은 거를 해. 그럼 내가 관심이 있잖아. 그러면 난 레고 번호를 굳이 내가 어디 적어서 외우는 게 아니더라도 외워질 거야. 이건 내 관심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전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 그냥 외우래. 그러면 그냥 읽고 외워질 것 같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수업 오면 똑같은 얘기하니까 왠지 외워질 것 같지. 근데 죽었다 깨나도 그게 외워지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한 건 너네가 공부하는 동안 얼마만큼의 연습장과 얼마만큼의 볼펜을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그게 결국 너네 성적을 결정해.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 손가락에 얼마만큼의 굳은 살이 배겼냐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돼.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볼펜을 몇 개를 썼느냐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들이 그냥 외워라고 하면 그냥 읽어. 그러면 N수 들어간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제 거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뺄게.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거고 제발 부탁인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만 생활 습관으로 잘 생각해봐. 첫 번째, 샤프 사세요. 선생님 저 샤프 많아요. 수능 샤프 좀 사.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나 모든 거에 있어서는 수능 샤프만 써. 써봐서 알잖아. 수능 샤프 썩 좋지 않아. 퀄리티 썩 좋지 않아. 내가 좀 무게감 있는 샤프가 좋아. 그래서 계속 공부할 때는 무게감 있는 샤프로 썼어. 그래서 수능 샤프 딱 잡는 순간 날아가는 느낌 들지. 그러면 생각보다 그거 적응하는데도 시간 꽤 걸려.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할 때는 그냥 무조건 수능 샤프만 쓰는 거야. 지우개? 니네가 쓸 거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 지우개 써. 샤프심? 똑같은 거 써. 지금부터는 그냥 수능에 맞춰서 모든 거를 다 세팅해. 두 번째, 잘 보셔야 되는 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지금 재종에 들어와서 생각해야 될 건 너네 국어, 영어, 수학 그러니까 탐구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2분 내지 3분이 들어오지. 호불호 나눠지지. 냉정하게 이야기하자. 호불호 나눠지지. 어느 선생님은 좋아. 막 그 선생님만 들어오면 오늘 하루가 되게 좋아. 근데 어느 선생님 들어오는 날은 환장할 것 같아. 근데 이게 독학재수로 가는 가장 큰 이유거든. 그럼 나는 저 선생님 마음에 안 드니까 난 나가야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독학재수랑 같이 얘기해 줄게. 첫 번째, 그 니네가 호불호를 나누는 선생 중에 잘못 가르치는 선생이 있냐?
그건 없지. 그러니까 오류를 가르치는 선생은 없을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저 선생에 대해서 호불호가 나눠지는 거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학원에서는 카드를 국어, 영어, 수학을 2장 내지 3장씩 카드를 줘. 그리고 나중에 수능장에서 써먹어 라고 카드를 줬는데 받자마자 버려. 괜찮아. 난 이 카드 하나면 돼.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버리는 건 어디서 버리는 거냐면 수능장에서 버려야지. 그러니까 선생별로 노트를 따로 만들어.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선생별로 계속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다 내가 체득해 놓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풀이법으로 접근을 해서 수능장에서 풀었더니 안 풀려. 그럼 과감하게 머릿속에 지워야지. 그리고 다른 선생이면 어떻게 풀까를 빨리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재종반에서 가장 성적이 좋게 나오는 아이들은 뭐냐면 약간 스폰지 같은 아이들이야. 아무것도 그냥 생각하지 않고 다 받아들일게. 그래서 내가 카드 2장, 3장 갖고 수능장 들어갈게. 그게 확실하게 성적이 잘 나와. 그러니까 선생 가림질하지 마. 선생 가림질은 수능장 가서 내가 써먹을 때 가림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공부할 때 똑같았던 건 난 수학을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사교육으로 대학을 간 케이스라 완벽하게 사교육으로만 대학을 간 케이스라 수학 선생님 3분이었고 영어 선생님 2분이었고 국어 선생님 3분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3분한테 각기 똑같은 기출문제를 풀어달라고 가져갔었어. 그럼 풀이법이 다 달라. 정답만 같지. 그럼 나는 풀이법을 3개를 갖고 수능장을 데리고 들어가. 그럼 내가 훨씬 더 유리하지. 근데 어느 선생 하나가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그 풀이법만 갖고 들어가는 건 미친 짓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N수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는 나는 완벽하게 스폰지. 그래서 다 받아들여 줄게. 그리고 그 카드는 수능장에서 가릴게. 됐지? 2번째. 너네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학원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찢는 날들이 분명히 있어. 그치? 오늘은 진짜 공부 찢었다 이런 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제 찢었기 때문에 오늘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오늘은 휴식을 찢는 날들이 있어. 잘 보셔야 되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양만큼만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수업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는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녀석이랑 등한시하는 녀석의 차이는 뭐냐면 공부량을 물어볼게. 너 어제 공부 얼마나 했어? 이렇게 물으면 성적이 좀 괜찮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나 국어 비문학 몇 개 풀었고 수학 문제 몇 문제 풀었고 영어 단어 몇 개 외웠어요. 양으로 얘기해. 근데 공부를 좀 등한시하는 녀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되게 뿌듯하게 이야기해. 선생님 저 어제 2시까지 인강 봤어요. 놀랍죠? 저 어제 3시까지 공부했어요. 시간으로 이야기해. 그럼 그 시간 동안 내가 뭐를 했는데 이건 다른 문제라고. 그러니까 책을 받았으면 책에 있는 전체의 페이지를 나눠놓고 내가 한 달 동안 이 문제지를 풀 거면 하루에 적어도 몇 페이지를 풀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놀랍게 수능 특강 곧 나오잖아. 수능 특강 나오면 수능 특강 언제까지 푸니? 그럼 수능 완성 나올 때까지 푸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수능 완성 언제까지 풀래? 그러면 수능 날까지 푸는 애들이 있어. 미친 짓이라고. 수능 특강 곰곰이 생각해봐. 탐구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문제수 들어가 있는 거 한 180문제 내외야. 그치? 그러면 20문제씩 9세트야. 30분씩 9세트야. 그럼 270분이지. 그럼 270분 해봤자 4시간에서 5시간이면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문제의 양이란 얘기야. 그러면 하루면 다 풀 수 있다란 얘기야. 중간에 밥 먹고 아이들과 잠깐 얘기도 하고 놀면서 풀어도 하루면 다 풀어. 근데 그거를 3달, 4달을 푼다고요. 이러면 좀 내 스케줄이 뭔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양만큼만 정해놓고 그 양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해. 그거 끝나면 몇 시가 됐든 자도 돼. 그러니까 실제로 자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공부하는 시간은 계속 늘어나는데 공부량은 그닥 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만큼만 정해놔. 그게 가장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사람 외모 갖다가 판단하면 안 되는데 책 전혀 안 볼 것 같잖아. 난 책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나 책 좋아해요 뭐 이런 얘기 하거나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나는 술을 입에도 못 대요 라고 얘기하면 어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래서 유튜브도 나는 책이었거든. 책 소개하는 거. 책을 볼 때 나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봐. 보통 내가 3권을 같이 보거든. 그러니까 차에서 보는 책 하나, 그리고 갖고 다니는 책 하나, 그리고 잘 때 보는 책 하나. 그러면 3권을 봐. 그러면 책을 받자마자 300페이지야.
그럼 난 이거를 일주일 안에 다 볼 거야. 그럼 나누기 7에서 그 페이지를 정해놔. 그럼 내가 만약에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가도 그 페이지만큼은 읽고 자는 거지. 제대로 안 읽혀도 상관없으니 그 페이지는 읽어놔야 그 책의 끝을 봐. 그래야지 좀 내가 보는 양들이 늘어나기 시작해. 그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양만 늘어나면 되나요? 아니, 제발 부탁인데 양으로서 승부 때우지는 마. 내가 진짜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양, 그거 정해놓고 그것만 해. 이게 되게 중요할 거야. 그러니까 N수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 재미없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전략으로 짜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 두 번째, 마인드. 학원 맨 처음에 상담 들어왔을 때 너네 혼자 들어와서 상담했어? 아니지. 대부분 부모님이랑 같이 오지. 부모님이랑 같이 오면 아까도 누가 상담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분위기가 매년 똑같아. 우선 부모님은 썩 그렇게 표정이 좋지 않아. 그럼 아이도 표정이 좋니? 아이도 표정이 좋진 않아. 근데 엘리베이터 띵 열리고 내리면 보통 부모님이 첫 마디 해. 기분이 어때? 아니면 여기 어떤 거 같아? 그러면 뭐 시설 나쁘지 않네.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야 지금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리고 나서 상담을 받으면 원장님이 됐던 부원장님이 됐던 누가 됐던 막 하면 이제 등급 물어보잖아. 그러면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잘 받았던 등급들을 학생들이 얘기를 해. 저 국어 1, 영어 1, 수학 1. 그렇게 보면 4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1 받았고 나머지 9 받아도 얘는 국어 1이야. 그래서 쭉쭉쭉쭉쭉 얘기하면 자기 등급을 제일 높은 걸 이야기해. 그럼 이제 엄마가 디스카운트 쳐준다?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 평균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럼 엄마, 아니라니까? 나 그때 제일 잘 봤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등록을 해. 등록을 할 때 대부분 드는 생각은 내가 이쪽 보고 다시는 쳐다도 안 보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1년 동안 나는 여기에서 친구를 사귀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 나 혼자 정말 공부만 하고 공부벌레로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들어와.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나면 생각보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옆에 애한테 이상한 얘기들을 묻기 시작해. 첫 마디가 이제 어디 살아? 이런 얘기 묻고, 아니면 어느 학교 나왔어? 그래서 어디 나왔어? 그러면 누구 알아? 누구 알아? 나도 걔 알아. 우리 친구 할까? 그러면서 친구가 사귀어지기 시작하고 여기서 또 다른 사회생활을 시작해. 친구 사귀는 건 뭐라고 안 해. 심지어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어서 뭐라고 하시겠지만 이 안에서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 싸우기도 하고 애정도 쏟고 막 다 일어나. 괜찮아. 근데 확실한 건 내가 항상 하는 얘기로 니네가 N수를 니네가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죽었다 깨나도 누군가 N수를 계속 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그렇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다른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서 내고 갈 대학들 충분히 존재해. 분명한 건 추가 모집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 대학 가고 싶지 않잖아. 그럼 니네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잖아. 그리고 N수생이 되면 최소 19에서 20이야. 그럼 너네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 저도 어른 대접 받고 싶어요. 이거거든. 어른 대접 해줄게. 그럼 어른답게 굴어. 니네가 선택한 거에 책임을 져. 아무도 너네 여기서 무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N수생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겠다라는 생각도 버리고, 두 번째, 내가 N수생으로서 가져가야 되는 태도는 공부에 미쳐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 내 인생에서 주력되는 1년 동안 주력되는 게 공부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숨도 쉬어야지. 그렇지 않겠니? 가끔 힘든 날 졸기도 해야지. 그래도 나는 주력되는 건 공부라는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게 꽤 중요해.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N수하고 났을 때, 그러니까 재수종합반 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생각, 나 여기서 기초 좀 쌓고 독학으로 가야지? 이 생각 되게 많이 해. 아니면 공부하다 보면 선생 호불호에 따라서 독학으로 갈까? 이 생각 많이 해. 독학? 괜찮아. 가.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 원장이 또 이제 문 선생 또 이럴 거 아니야. 독학 가도 돼. 단 내가 독학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봐. 독학에 맞는 아이는 누구냐면 부모님이 일주일 해외여행 가셨어. 엄마 아빠 잘 갔다 와 라고 해놓고 나는 일주일 동안 전혀 흔들림 없이 내 삶의 24시간을 CCTV로 그대로 녹화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줘도 당당해. 그러면 하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으면 그냥 나와 함께 해. 왜냐면 독학 재수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가는 아이들이 최상위권 아이들.
나 스카이 떨어졌는데 서성 안에는 무조건 붙어. 근데 난 스카이 아니면 안 갈 거야. 이런 아이들. 아니면 두 번째, 그냥 전체적으로 규율되는 게 싫은 아이들. 얘네들은 하위권 애들이야. 그러니까 중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재수를 독학에서 했어. 근데 삼수를 독학에서 한다? 거의 없어. 재수를 독학에서 하면 삼수는 거의 재종반으로 들어와. 재종반에 있던 아이들이 독학으로 가고. 그러니까 서로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전체의 숫자는 항상 동일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안 해본 거, 내가 경험치 안 해본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숫자를 보여주는 건 이 숫자 내가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게 인강 완강률이다. 독학을 하면 내가 완강을 평균 정도 요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평균적인 성실함에 따라서. 근데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성실한 편이 아니었거든. 내가 만약에 그때 인강을 봤으면 아마 이거보다는 현저히 낮을 거야.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맞겠지. 내가 고3 때, 그러니까 너네 고3 때 분명히 다 패스 사서 봤잖아. 완강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해봐. 한 강도 안 빼고 완벽하게 60분씩 완벽하게 집중해서 다 완강했는지를 봐봐.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독학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미는 첫 번째, 생각보다 아이들이 성실하지 않았다. 두 번째, 나도 성실하지 않았다. 그러니 좀 규칙화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N수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딱 1년 동안 최고의 결과도 아니고 그냥 1년 동안 최선의 결과만 뽑아내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될 겁니다. 됐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